네, 어서 오세요. 시리즈로서 국가 페미니즘은요, 이 정도로 끝내죠. 뭐 두 달, 세 달, 밑박한 것까지 합치면 한 세 달 되는데 넘게 김치찌개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맛있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오래 끓었죠. 밑으로 끝내도록 하죠. 물론 이제 시리즈로 끝을 내는 거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페미니즘은 또 끼워 넣을 거예요. 실상 이게 이제 국가 사활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소이치라고 있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미투 이전에 미투를 당했어요. 마이크 타이슨, 뭐 오제이 심슨, 뭐 제프리 앱스타인, 뭐 원래 유명한 사람들 변호를 많이 했지만은 줄리안 어산지, 도널드 트럼프도 변호했다는 게 이제 민주당한테 밑보였죠. 이 사람이 미투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무고로 끝났다. FBI 국장도 판사도 상대 변호사도 사건 없음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미투가 벌어지더니 내 사건이 다시 거론되었다. 어떤 놈이 말하기를 내가 무죄인 것은 알겠지만 미투 운동을 위해 칼에 한 번 더 맞아주는 게 어떠냐. 그거 했다. 무고하는 여자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고 또 유죄가 된다. 방법이 없었다. 묵비권도 유죄고 안 했다고 말해도 유죄였다. 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다가 하버드, 또 아주 굉장히 그 뭐 능력 좋은 변호사인 더쇼이츠마저도 이렇게 얘기했던 게 미투였어요. 응? 남자가 아무나 칼을 한번 맞아줘야 했던 그게 미투였다 이 말이야. 아무나 여성의 말에 판결의 모든 기준을 두겠다고 법적 결정이 이미 생긴 이후에 시작한 운동이니까 미투는요 모든 남성을 어느 때나 아무렇게나 코너로 몰 수 있었습니다. 또 국가가 밀어붙였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미투가요 남녀 적대를 기치로 삼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항상 해오던 일이에요. 그게 미투예요. SNS에요 미투 연관 사이트 걸어놓고 고소 고발하라고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었고요. 기관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한풀이 많이 했죠 여자들. 그걸 이제 국가화 시킨 게 2018년 미투였다 이 말이에요. 남녀의 정상적인 교제에 해방을 놓다 못해 이제 여성이라면 남자도 그렇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성적 경험을 파서 기억을 파서 가지고 올라와서 SNS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미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미투는 또 정치적인 동기도 있었어요. 2016년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던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 여자가 이길 줄 알았거든. 졌잖아요. 그래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2017년 1월 20일 그때부터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럼프를 비난하고 힐러리 클린턴한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 뭐 격렬하게 비난하면서 뭐 100만 명이나 모였다고 뻥을 치지만은 뭐 많이 모였어요. 뭐 워싱턴이고 어디고 뭐 미국 전역에서 이런 시위를 누가 조직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나와요. 저런 피켓을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록펠러 재단, 하청 재단이었던 네오 필란트로피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이게. 전미 여성기구도 같이 만들었어요. 다 조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록펠러 재단 이사에다가 록펠러 형제 펀드 총무부장까지 했던 그린피스 회장 출신 도널드 로스가 이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록펠러와 포드 이름을 숨겨놓고 더러운 일하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이놈 그 재단 이름이 신자선이라고 네오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재단이에요. 이 도널드 로스가 미투에 불을 댕기는 헐리우드 미투에 직접 자기가 또 관여까지 해요. 바이엘 미국 제약 및 제조연구소, 빌 게이츠 재단, 포드와 록펠러 재단, 또 대학과 학술 지배기관 톰슨 로이터스까지 합쳐서 또 독신문화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비자 카드까지 돈을 더 도널드 로스한테 갖다 주어서 시킨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일단요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논팽이 하나를 찾아야 했습니다. 트럼프 친구 중에 친구 한 명 찾았는데 그게 이제 하비 바인스타인이었단 말이에요. 제프리 앱스타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프리 앱스타인은 너무나 많은
거물들이 끼어 있고 민주당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어떻게는 못하겠고 뒷 배경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만한 와인슈타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23년형을 때려놓고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성 매춘, 성 서비스가 사라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 헐리우드 스캔들부터 출발해가지고 꼬마 여배우 그 알리사 밀라노라고 있다고 2017년 10월 15일 미투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SNS에다가 뿌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1200만 트윗을 기록합니다. 뻔한 거지. 다 해준 거잖아요. 트윗이. 이런 식으로 뻔하게 시위를 당겼죠. 피에르 브루디유가 미국 TV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얘기하기를 권력의 언어는 큰 놈이 나와서 먼저 말하고 연이어서 작은 놈들이 메시지를 반복한다 그랬다고? 이게 미국 그 TV 프로파간다의 원칙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큰 놈이 얻어 터지거나 한 대 때리거나 말을 하면 개미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든다고. 도널드 로스가요. 포드 재단의 전미 여성 법률센터한테 미투 운동 하청을 줬어요. 전미 여성 법률센터는 1972년 그 LGBT하고 미국 스포츠 양성평등 타이틀 9 그걸 만든 포드 재단 하청 기업이라고요, 이게. 전미 여성 법률센터가 이게 돈 벌고 한다고. 도널드 로스야 이제 록펠러 쪽에서 와가지고 저기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했지만은 전미 여성 법률센터는 완전히 이건 직업기관이기 때문에요. 예. 이 페미니스트 단체들로 하여금 미투 SNS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사례도 많은 뭐 기관도 많은 실시된 기관도 많았어요. 그래야지 지네가 변호업으로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은 남성을 상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이걸 정치화시킨 게 2018년 미투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있었던 뭐 실행기관이라든가 미투 또 SNS 뭐 무지하게 많아갖고 또 많은 그냥 보통 여자들이 와서 한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미투가 여성들의 한풀이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런 소리 그만하세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정치화시킨 거예요. 이미 그런 기관들은 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널드 로스는 이제 록펠러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미 여성 법률센터는 돈 벌려고 한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 처했던 여성들만 찾아다녔어요. 이 법률센터가. 겉으로야 뭐 항상 핑계 대잖아요. 성폭행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여성들을 찾겠다. 개뻥이죠. 이미 다 하고 있었다니까. 지나가는 개도 웃지 않을 핑계를 그렇게 댔죠. 해시태그를 붙였다는 것 자체가 목적 있는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여성법률센터니 뭐니 페미니스트는 말이에요. 미국의 성문제로 가장 크고도 가장 고통받는 아동하고 사춘기 성범죄에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그 불거진 그 제프리 앱스타인 그 엄청난 그 소녀 납치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가서야 정치적으로 앱스타인을 이제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면서 뭐 조금 말했을 뿐이에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문제를 크게 일으켰다고요. 민주당 쪽에다가. 그러니까 빌 게이츠를 얼마나 공궁에 몰았어.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민주당이나 이놈을 법원에 세울 생각이 없었어요. 감옥소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랬지. 괜히 뭐 체포했는 줄 알아요. 아무튼 간에 페미니스트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 2005년부터 불거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가 페미니즘 그렇게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을 때도 소아하고 청소년 성범죄는 거의 안 다뤘어요. 미국에서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뭐 저기 통계인지는 몰라도 사춘기 성폭행이 9분마다 한 번씩 벌어진다고 그래요. 또 통계가 잘 안 믿어지지만 뭐 그렇습니다. 18세 이하 9명 소녀 중에 1명이 강간을 당하고 있고 20명의 소년 중에 1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피해자의 82%가 결국은 소녀였다. 이런 거에 대한 소아성애 뭐 이런 문제에 눈을 완전히 감았어. 페미니스트들.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예. 이미 미투가요. SNS와 실행기관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투 대상을 돈 있고 권력 있는 남자를 중심으로 벌인 결과 보통 여성들은 구제하지도 못했고요. 어필하지도 못했어요.
정반대로 정치계에서 비신사적인 미투 정치가 난무했을 뿐이죠.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유명인사 417명이 고발되었는데 그중에 193명이 사임되거나 아니면 사임하거나 이제 해고됐고 122명 정직됐고 69명 그냥 미안하다 이 수준으로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2020년까지 지금도 그래요. 이어지는 미투 소송에서 전미 여성 법률센터가 자꾸 져요. 응? 고발당했던 남자들이 다시 복직을 한다고. 그래서 센터로서는 미투를 한 번 더 하려고 타임업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계속 미투를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록펠러 포드 재단이 이제 할 생각이 없는 게 거의 분명해요. 더 이상 법률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 미투의 역효과가 이미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치고 이 미투가요 서울에도 수출이 됐어요. 근데 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요. 이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거든. 여성 구제 법률이 여기저기 다 깔려 있는데 무슨 미투를 미디어를 통해 갖고 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프랑스도 이걸 거부했어요. 서유럽이 좀 그런 편이었죠. 카트린 드리브가 그랬듯이 남자의 그 성적 접근 없이 어떻게 여성이 성의 자유를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상식이었다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이요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24년 현재까지 프랑스는 미투에 연관한 그 직장 성범죄라든가 차별금지법 이런 거 아직 법제화 안 되고 있잖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엉터리 벙터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법이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요. 정치인들 따라가면 안 돼요. 미 제국주의에 푹 빠져버린 그 프랑스 마크롱이라든가 사회당 정부, 뭐 세글랭 로야ල් 같은 완전 미친 창부 같은 여자들이 말이야. 이 IQ를 침팬지 수준으로 가지고 프랑스를 포르노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미투도 하라 그러고 난리 했어요. 하지만 안 됐다, 안 먹혔다고. 프랑스 지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진짜로 알고 있다니까요. 미투 같은 그 성적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의 세계화 제국주의를 달성하려 한다는 걸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지.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검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 모르는 프랑스인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성추행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던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의 잡지 미즈 매거진 2009년부터 19년까지 이룩한 10가지 성과를 다음처럼 발표했습니다. 하나씩 조목조목 뜯어보죠. 전 세계 유리천정이 잿더미가 되었다. 유리천정? 이게 뭔데? 뭔데 잿더미가 돼? 1978년 TV에 나온 어떤 듣보잡 여자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라고. 글래스 실링이 있다. 그게 듣기 좋았나 봐. 그래갖고 나우 전미 여성기구에서 야, 이 단어 되게 좋다. 이 단어 사용하자. 이렇게 즉각적으로 가지고 간 단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망상이라고요. 무슨 유리천정이 죄가 돼. 처음부터 없었는데. 기업의 성향을 전혀 모르고 있네. 기업의 이사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유리천정을 만들어. 영업이익에 유리하면 여자들을 부장, 국장, 이사장을 만들어줘요. 회장님을 1000명을 모신다고.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면.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관리자를 주로 남자를 많이 뽑아놓은 거야. 경제하고 기업의 실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철부지들이 유리천정이 헛소리 떠들었다 이 말이지. 유리천정이 죄가 된 게 아니라 국가 페미니즘 30년 동안 남녀를 억지로 수적 평등 30% 달성을 해 놓으니까 흥분을 해버린 거야. 얘네가. 지네가 진짜 실력이 있어갖고 여자들이 회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그렇게 국가에서 뒤에서 강력하게 강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말이야. 이게 지네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미즈 매거진 지네들은 뭐 윗대가리 남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지들한테는 좋은 거지 보통 여성들한테는 관심 연관도 없는 거라고요. 또 유엔의 지지를 얻었다는 거야. 뭘 지지를 얻어? 록펠러와 포드가 정확한 게 유엔이고 유엔이 처음부터 페미니즘을 끌고 간 거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이 자동차를 몰았다고? 이것들이 말이야. 이슬람사를 너무 우습게 알아. 이슬람 페미니스트는요. 미국 페미니스트의 가장
절대적인 상대라는 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예. 이슬람 페미니즘은요, 전혀 미국 페미니즘과 달라요. 네 번째, 생식권과 건강권이 급박한 싸움을 했다니. 나의 자궁은 나의 것. 낙태는 여성 건강에 좋다. 이 180도 거꾸로 된 역사를 싸움을 붙였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나의 자궁이 나의 것이라면 연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남편 몰래 낙태하고 남편 몰래 자기 자궁 마음껏 돌리려고. 게다가 낙태가 여성 건강에 좋다는 건 어디서 들은 말이야, 그거.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장된 적이 없어요. 저는 미친 망상이지, 저게. 또 그걸 또 싸웠다고 자랑한다고. 이 모두 포드 록펠러 재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응?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가, 저거. 오래 가지도 못하지. 뭐랑 말이 안 되니까. 소녀 결혼에 대한 중요한 성과를 얻었다니. 이거 이슬람 힌두교 문화가 해결할 일이지 미국 페미니즘이 달겨들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 관습에는 항상 그 나라의 원인이 있기 마련이라고. 함부로 끼어들어가고 콩내려고 판내려고 하고 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말이야. 페미니즘이 난리를 쳐서 소녀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아니라 그 나라 자체의 경제와 문화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녀 결혼을 금지했거나 이런 것이지. 나라를 우습게 하라 그렇게. 또 청소년 스타를 발굴했대. 튠베리 엠마 왓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록펠러 재단이 키워준 아이들 아니야. 스타를 발굴했다고? 그게 아니라 이건 아동 폭행한 거예요. 튠베리 엠마 왓슨 이용해 먹은 건 아동 폭행을 한 거라고 이게. 페미니스트 지들이 과거에 빠순이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성과라고 내놓은 게 스타 발굴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미투가 국경선을 넘었대. 넘긴 넘었지. 근데 지네가 만들었다는 거, 지네들의 문화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수출했다고? 근데 어쩌지? 잘 안 팔렸는데. 여덟 번째, 반폭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네들이 저지른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아홉 번째, LGBTQ가 퍼져나갔다. 포드 록펠러 재단 생명공학 앞잡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 세계 어디나 뚫고 들어갔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뭐 OECD에서 강요하고 유엔에서 뭐 에전다를 잡아놨으니까 따라가는 척 한 거죠. 특히나 이제 한국이나 대만처럼 순진한 무지무지 순진한 정부가 자기네들의 문화와 전통을 깡그리 없애고 이미 또 단절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뭐 받아들여졌지. 딴 데 뭐 얼마나 뭐 많이 갔나. 지네가 이렇게 페미니즘을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뭐가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싼 똥들이 있다고요. 남성 혐오, 남성성 거세 문화, 가족을 붕괴시키는 거, 양육 문화의 훼손 같은 거, 결혼 생활 훼손, 미디어 허영심 높인 거, 스포츠계 무지서 갖고 온 거, 사회를 분열시키고 민족 국가를 퇴보시킨 거 이런 거. 이거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물론 뭐 페미니즘이다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 이제 긴 역사가 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앵글로색슨 7개 국가를 제외하면요. 문화와 전통이 단절된 나라, 한국, 중국, 스페인 이런 데서는 부분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을 일단 열어놓긴 했다 이 말이에요. 한국, 중국, 스페인. 제가 그 볼셰비키 페미니즘 말할 때 자세히 말을 안 했어요. 뭘 말을 안 했냐면 볼셰비키 페미니즘을 포함해서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의 페미니즘이 이 잘못한 게 하나 있는 게 남성성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응? 초기에 전쟁도 있고 해서 중공업 탄광까지 여성들을 취업시키고 여성들을 관리자로 쓰고 여권을 쭉 신장시켜 놓은 건 좋아요. 근데 이 소련 정부가 나중에 생산성 체크를 안 했어요. 여성 노동력이 생산성이 높은지 남성이 높은지 몰랐다고. 그런 거 체크 안 했어요. 그냥 만사를 평등하게 만들어 놨다고. 습관화돼 가지고 브레즈네프 시절까지 올라온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소련에서 그 실업률이 좀 많이 높아졌을 때 여자들이 중장비 기사에 들어온다고 밥 먹고 살려고 힘들잖아 그거. 그러면 정부는 말이야 남자를 주로
뽑아야 돼요. 중장비 기사. 여자들은 뭐 자기들의 몸에 맞는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여자는 중장비 기사를 시키고 남자는 식당 종업원을 시켜놨다고? 식당 요리사를 시켜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할 일이 여성이 하고 여성이 할 일이 남성이 막 혼재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게 1960년대, 70년대까지 갔어요. 응? 그래도 나라가 워낙 크고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 국민들의 생산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공산 이념의 망령을 벗어나서 경제를 재구성할 때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도 스탈린 때는 그냥 마구잡이로만 노동 유동성을 놓아뒀기 때문에 또 실업률이 제로였잖아. 0%였잖아. 하지만 후르시초프 때부터는 이제 핵가족이 정착되고 돌싱 여성들의 입김도 되게 세지고 남녀 직업의 비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1970년대가 되니까 산업 생산력이 소비를 융선시키는 건 좋은데 자체적인 생산 에너지를 잃어버렸다. 지금 서유럽과 같아. 응? 지금 서유럽과 같다고. 이거를 엠마누엘 토드가 지켜봤어요. 이 소련을 이런 식으로. 러시아 이거 엄청난 자원을 사용하지도 못할 만큼 근력 쓰는 걸 싫어해 남자들이. 남성 자살률도 무지 높았고 술 처마시는 것도 되게 많이 마셨고 1970년 80년대 러시아 남자를 서구에서 뭐라고 불렀어? 찐따라고 불렀잖아요. 러시아 남자들 겉으로는 욱욱대고 뭐 몸집이나 크지 실은 여자가 딱이 한 대 때리면 그냥 울어버려 앉아서. 그랬다고 이 러시아 남자들이.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 때 러시아 여자들이 서구 남자랑 사귀려고 난리 브루스를 폈잖아요. 응? 러시아 남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 갖고 그랬다고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1980년대 들었으니까 자원대국이 자원하고 물품을 수입하지 않나. 농업을 하기 싫어하는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데 생산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갖고 농수산물까지 다 수입을 하고. 뭐 돈은 많아서 뭐 수입은 했는데 자체적인 힘이 그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엠마누엘 토드가 그렇게 딱 지켜본 게 1976년이었다고. 저 소련 망하겠는데 그랬습니다. 서구 지식인 중에 가장 먼저 소련의 붕괴를 얘기했던 사람이 엠마누엘 토드예요. 근데 그 소련의 실수를 서구가 똑같이 반복하더라. 이게 서구 망한다 이거예요. 그 원인으로 이제 크게 지목한 게 1987년에 나온 책에 써놓기를 가족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면 핵가족까지는 좋아요. 핵가족까지는 지지를 해요. 또 엠마누엘 토드가 핵가족은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딱 맞기 때문에 핵가족 사이의 그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문제 없다 그랬는데 이게 핵가족을 지나쳐갖고 극단적으로 남녀가 가정 내부에서 분열해 버린다고 남성의 기질이 상당히 약해져 버리고 그렇게 결론 내리는데 한 20년 가까이 걸린 거죠. 엠마누엘 토드도 아하 이게 가족 문제가 제일 크구나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부장 체제가 내적으로 무너진다는 건데 지도 한번 보시면 지도상에 보면 말이에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 앵글로색슨 국가에서 가족 분열 현상이 제일 심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서구 학계에서는 가정 내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가족 내 분열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도 잘 따라가고 있고 남미, 남한, 북한, 일본도 잘 따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엠마누엘 토드는 연두색, 하늘색, 보라색 국가들 가족적 안정감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욱더 연두색 가까이로 가면 소련처럼 내부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때 다들 웃었어요. 나도 엠마누엘 토드 특강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소로몬에 그 초청 강사로 왔을 때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 근데 뭐 그 당시 교수들이 좀 웃었어요. 어떻게 가족 문제가 나라의 붕괴랑 직접 연관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옳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나온 책이 그 2024년 서구의 패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족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가정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성을 파괴해버리고 여성성도 파괴해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 내부적으로 이게 힘이 약해진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테레비를 만들어도
생산성이 한 30% 40%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인도 얘기하면서요. 인도에서는 그 대량 생산할 만한 국민적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남성성 여성성 문제가 아니라 국민 그 전체 그 캐스트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제 에마누엘 토드는 이제 가족 문제, 남자와 여자 문제 갖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련처럼 내부적으로 가족과 남녀의 애정이 이미 붕괴하고 있고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는데 여기에 외압이 커지면 완전 붕괴한다는 거죠. 글쎄 그렇게 본다면 유럽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붕괴할 것 같죠? 게다가 이제 서유럽은 이제 개신교 정신문화 맞아서 붕괴했대잖아요. 한국은 뭐 850만 명 개신교도들이 있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진 개신교도라서 믿을 수도 없고 말입니다. 골치 아픈 거죠. 러시아가 그 재빠르게 러시아 국민 문화를 틀어 잡았어요. 경제도 재구조 조정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푸틴은 가족의 가치를 다시 살리고 있죠, 지금. 옛날 습관 때문에요. 지금 러시아 남성의 수가 전쟁하기에 부족해서 인력 손실을 이제 최대한 이제 막으려다 보니까 전투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 좀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엠마누엘 토드에 따르면 서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서구의 18살, 38살 서구 여성들 중에 아이를 가진 여성이 몇 퍼센트일까요? 대충 5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러시아도 같은 문제에 닥쳐 있지만은 러시아는 이 문제를 깨달았다는데 다른 나라와 다른 거예요. 응? 영국, 덴마크, 오슬로의 그 스웨덴, 프랑스 북부 이쪽에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 스웨덴에서 이제 배우자를 찾으려면 오슬로 말고요. 또 트론카임 같은 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배우자를 찾아야 돼요. 여자든 남자든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좀 적고 별로 없고 모성애 부성애가 아주 충분하게 남아있는 곳이 트론카임 같은 그 북쪽이라고요. 프랑스 사람 만나려면 파리 가지 말고 낭뜨나 보르도로 가면 돼요. 그 가족 구조가 달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엠마누엘 토드가 뭐 수십 년 연구를 한 거니까 그 스페인 사람 배우자를 찾으려면 바르셀로나 같은 데를 가야지. 응? 저기 어디야 마드리드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통계적으로. 이탈리아 가려면 페루자 같은 데서 배우자를 찾으면 되지. 로마나 나폴리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게 이제 통계상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기에 더욱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스페인하고 프랑스가요. 가파르게 핵가족마저 깨져버리는 그런 분열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이게 엠마누엘 토드가 이걸 걱정하는 거죠. 가족관계와 남녀의 성을 잘 관리하는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는 승리하고 그 관리를 못하는 서구는 패배할 건데 이게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서구는 도덕적 우월성도 모두 잃어버렸어.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의 장점이 없어. 서유럽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투가 크게 벌어진 곳은요. 거의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정도였어요. 앵글로색슨 문화가 되게 지배적인 곳이죠. 그래서 핵가족마저 붕괴해버린다고요. 핵가족이 되는 거죠. 단일 가구라든가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이 컴포지션 가구들도 무지 많아지고요. 앵글로색슨 국가는 지네가 페미니즘 만들라고 지네 발등을 지네들 스스로 찍어버렸다고요. 응? 전 세계에서 미투주의 벌어진 데가 다 앵글로색슨이고 페미니즘 제일 센 나라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미투가 벌어진 거예요. 하버드 경제지에 따르면요. 미투 이후에 남녀 혐오 사태가 더욱더 커져버렸습니다. 남성 77%가 여성들한테 부적절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미투가 끝난 다음에 2019년 조사죠 저게. 2019년 9월 10월 조사네요. 또 남성의 58%는 미투 이후에 나도 미투 당할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지금 남자들의 응답이 부적절한 행동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점잖고 좋아지겠네. 그렇게 느끼는 여자들은 문제가 큰 거예요. 이미 남자들은 점잖았습니다. 점잖았어요. 이 점잖은 사람들 입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안 하겠다는 것은 여성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여자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44%나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서로 남자들이 여자들과 상대하지 않겠구나라고 걱정을 했고 57%의 여성들이 남녀 둘만의 자리를 가지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57%. 더 이상 남녀 교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미투가 끝나고 나서. 미투가요, 미국 사회에 페미니즘 반대의 경향을 만드는 역효과를 내버렸어요. 그것도 급속하게 만들어졌어. 2017년과 완벽하게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 2018, 2019년이 되니까요. 2022년 미국인 공화당 민주당적으로 나뉜 1,500명에 대한 조사를 보자고요. 이게 공화당은 50대 이하 남성 62%가 페미니즘이 국가에 해를 끼쳤다고 했죠. 이건 뭐 공화당원이니까 그렇다고 했죠. 근데 민주당원은 뭐야? 46%나 같은 의견을 가졌다고. 이거 민주당의 정책이 페미니즘 아니에요. 비교해 보시라고요. 민주당은 그 50대 이상 사람들은요. 4%만 페미니즘이 나쁘다 그랬어요. 근데 50대 이하 민주당 남성들은요. 46%나 나쁘다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민주당에서부터 뭐 10배 차이가 나버리잖아. 11배 차이가 나네요. 공화당은 보지 마세요. 공화당은 원래 뭐 그런 민주당을 봐야지. 트랜스젠더는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이 젊은 민주당원들의 거부감이 42%까지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면 50세 이상 민주당원들은 단지 2%라고. 자, 21배나 높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와 노땅 세대의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트랜스젠더. 응? 젠더론 다시 말하면 음란마귀론, 포르노 페미니즘이 미국 문화를 부패시켰다고 한다는 의견에 젊은 민주당원들이 47%가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긴 여성들도 동의했어. 여성 민주당원들도 37%나 젠더 페미니즘은 미국 문화를 부패시켰다고. 자기 당의 정책을 이 정도로 반대하는 모습은 이전에 찾기 어려웠다고요. 남성 차별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요. 특히나 20대, 30대한테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2019년 20대 남성의 차별 의식은요. 32% 정도가 우리 남자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미투가 이제 미친 효과로 45%까지 치솟고 있다. 이게 30살에서부터 49살까지 남자들한테 10개 쳐갖고 무려 5%나 더 증가하게 만들었어. 그 인식을요. 이건 남자들한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더 웃기는 게 있죠. 2023년 파이낸셜 타임스 조사를 보면요. 이 Z세대 18세부터 29세까지 젊은 남성의 정치적인 성향이 급격하게 보수적으로 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2, 3년 만에 벌어진 일이야. 2, 3년 만에. 미국과 독일에서 미투가 벌어진 지 5년 만에 남녀 성향 차이가 최소 30% 벌어져 버렸고 영국에서도 25%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이게 이제 중도파인데 다니엘 콕스가 지난 25년 동안 젊은 남성과 여성의 견해가 이렇게 빠르게 갈라진 적은 없었다고 굉장히 놀라워했다고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미국, 독일, 영국만 예를 든 게 아니라 한국이 워낙에 특이해서 한국의 모델을 따라 갖고 왔어. 그리고 같이 비교했다고요. 한국에서 남녀 성향 차이는요. 2, 3년 만에 50% 가까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남자 여자 2명 중에 1명이 자기의 정치 성향과 정반대라 그 말이에요. 성향이 저렇게 다르면요. 서로 만나거나 서로 끌림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못 만난다고 남녀가 서로 간에. 2024년 4월 6일 디지털 타임의 리차드 리브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좀 봐라. 저 나라는 한 세대만 지나면 5천만의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 청춘 남녀의 정치 성향이 대량으로 갈려있다.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국도 한국을 따라갈까 두려워한다. 실은 미국도 뭐 비슷한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모델이 되고 있어요. 남녀 갈등의 최악의 국가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악의 모델이니까 예로 잘 들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뭐 페미니즘 마지막 영상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한국의 20대, 30대 청년 세대 보수성이요. 미국, 영국 청년 남성들과 똑같아요. 정치적인 경향은 별로 없어요. 비정치적이고 정치에 아예 환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경제적 양극화, 일반 통행을 밀어붙였던 그 김영삼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문화적인 일방 통행을 밀어붙인 게 이제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국가 페미니즘을 정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 국가 페미니즘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쓸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최소한 엠마뉴엘 토디의 말에 따른다면 나라의 내적 붕괴가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급해요. 한국의 20대 30대 남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페미니즘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대학에서라도 남녀 화해 선언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지금. 페미니즘을 캠퍼스에서 몰아내버려야 된다고. 더 이상 록펠러와 포드 재단의 생명공학 이데올로기인 이 페미니즘에 허욱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 그리고 저도 뭐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나이가 지금 35이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힘들겠지. 차라리 국제 결혼하는 것도 좋아요. 가족적 안정감을 가진 나라를 찾으라고. 아까 세계 지도에서 보여줬잖아 이미. 동남아는 가족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문제가 많이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뒤로 물러선다 하더라도 물론 뭐 남녀 만나는 게 뭐 생각한다고 만나줘요? 하지만은 최소한 가족 간의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나라는 좀 멀리 해야 되지 않겠어? 중국도 해안 지방 말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그거 나쁘지 않다고요. 가족 관계가. 유럽은 뭐 제가 지도를 따로 보여드렸고. 하여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인구 폭망하고요. 경제 붕괴하고요. 국민의 생산성 에너지가 사라지고요. 외교와 군사적인 약화를 막는 길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응? 국제 결혼이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못 찾겠으면.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해서 민족 정체성이 망가진 사례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시라고. 페미니즘은요. 아무리 정부가 강요하고 국가가 제도화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계속 충돌한다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보세요. 페미니즘에서 거의 다 빠져나와 버렸다고. 라파엘 코리아 에콰도르 대통령이 2013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페미니즘은 학술적으로 최악이고 가족을 파괴하는 이데올로기고 젠더는 말로 남녀의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가치를 훼손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에콰도르만 그래? 브라질, 콜롬비아, 남미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이런 사고방식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페미니즘 광풍이 한때 불었던 남미도 이제 페미니즘에서 빠져나오고 있다고요. 2017년 브라질에서 강연했던 주디스 버틀러가 굉장히 혼나고 도망쳤지. 주디스 버틀러가 대학에 강연을 왔다고. 근데 강연 못하고 공항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공항까지 따라왔어. 마녀 죽어라 막 그러면서. 난민이 이제 알고 있어요. 페미니즘의 핵심 지도자들이 누군가 알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가 가장 대표적인 당시로서는 그랬죠.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신자유주의 페미니즘, 아나르코 페미니즘, 포스트 페미니즘, 개, 소, 말 페미니즘 모두 의견이 다양하다는 헛소리 뒤로 이 젠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지워버려갖고 남녀 상호 혐오시키고 가족을 붕괴시키고 인공지능 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세계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세계화와 함께 동시에 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념이라고 해요. 그 페미니즘은 말이에요. 2009년 어떤 페미니스트 단체가 말했듯이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고 만들어낸 거다 그 말이에요. 서구 문명이 남성의 문명이라서 파괴하겠다는 거야. 개뻥 같은 소리지. 그 기독교, 민주주의 이런 것도 다 남성의 권력이라는 거야. 근대성 다 남성 다 뽀개자는 거야. 가부장 문화 뭐 다 뽀개자는 거야. 그래 다 뽀개는 건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어떠한 플랜이 없습니다. 문명을 파괴했으면 플랜이 있어야 되잖아. 공산주의처럼. 자본주의를 없애버리고 우리 공산주의 그 경제, 정치, 외교 정책을 피자 그랬잖아. 그럼 페미니즘은 아무것도 없어.
어떤 플랜도 없이 무작정 사이코패스 정책을 들이밀었고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들만의 자매를 외쳤고 언어를 폭력적으로 고치고 사용했고 여성성을 죽이고 남성성을 죽이고 세상 만사를 다 돈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사이코패스하고 페미니즘과 연관적인 연구들도 있어요. 어떤 플랜이 없다. 그리고 이익을 얻을 것들은 죄다 얻어갖고 전체적으로 록펠러와 포드 재단의 세계화 이데올로기에 철두철미하게 종속당한 게 페미니즘이다 이거예요. 페미니즘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친유대적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야. 이 포드 재단이 말이야. 원래가 57년에 자기네들 지분 다 팔아버렸잖아. 그래도 헨리 포드 둘째 아들인가 아들이 하나 있잖아. 그 둘째 아들이 1974년까지 포드 재단 이사로는 앉아 있었는데 권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1974년에 나가버렸잖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진 그 포드 재단이 어떻게 반 포드로 바뀌었는지 골치 아프다고 거의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쫙 들어오죠. 그래서 포드 재단은 록펠러 재단은 조금 달라서요.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서구 문명이 무너지면 유럽을 버리고 유대 앵글로색슨 문명을 하려고 그랬나? 지금은 프로이트처럼 은밀하게 기독교를 부숴버리고 유대교로 대체하려고 그러나? 그러려 저 페미니즘 했나?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간에 유대인들의 이익에 굉장히 많이 걸려있다는 사실. 서구 문명이라는 건 죄다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숟가락을 왜 얹고 난리냐고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한국의 그 대학 캠퍼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왕 한국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죠. 우리 한국 여성들은요. 뭔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알았다고. 신자유주의 연장선에 있고 포드 재단의 인구 통제 정책, 인공지능 정책에다가 록펠러 재단의 그 생물학적 다양성 정책, 유엔이 다 끼어들고 이런 세계화 정책에서 페미니즘이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그러니까 인구 통제가 되고 남녀 적대 현상이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던 거예요. 그중 가장 치명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자유주의 양극화 이데올로기 비판하고 성장 위주의 이데올로기 그것도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 국가 페미니즘 쓸어버려야 되고요. 가족과 사회 연대성을 파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다 뒤집어 엎어야 돼. 대학 캠퍼스에서 도무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들이 개판이잖아요. 미국 4대주의에 푹 빠져가지고. 교수들과 대판 싸우더라도 이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라고 이게. 젊은이들이 해야지 뭐 늙은이들이 어떻게 해 그거를. 늙은이들은 경험만 갖고 올 테니까 싸우는 건 젊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 페미니즘을 쓸어버리고 신자유주의 이 정책도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포스트 모더니즘 철두철미하게 비판해야 되고 뭐 비판하기 되게 쉬워. 너무 엉터리니까. 미국 4대주의는 뭐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젊은 여성들은 말이에요. 미국 엘리트의 홍위병 노릇을 지금까지 해왔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 과거에 원조 국어를 하더니 이제 학문도 국어라고 사상도 국어를 하더니 이제 페미니즘까지 국어를 해가지고 그 깡통 차면서 홍위병 노릇까지 하고 있다며. 창피해. 예?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조가 된 건 맞았어요. 그죠? 중국만 믿고 살다가 자기들의 자생 능력을 키우지 못했잖아. 그리고 외침도 많이 당했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나라가 아니었죠. 그죠? 말로 하면 될 것 같아 주먹부터 질러버리고 이 분노가 축적이 됐다고. 이게 DNA가 돼버렸나 봐. 그래갖고 한풀이를 하려고 그래. 이 잘생긴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들 아니야. 이 조선인들이 양반 쌍놈 가리지 않고 주먹이나 휘둘리고 남한테 사기나 치고 약탈하고 도둑질한 걸 자랑으로 여기는 정신문화가 크게 퇴보해버렸다고. 이 조선에서. 그렇게 나라의 에너지가 사라지니까 근대화 되자마자 나라를 빼앗겼고 전쟁도 터지고 굶어 죽고 그렇게 고통을 그렇게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한이 쌓이지.
그 한이 또 DNA로 대물림이 돼가지고 그 말로 하면 될 걸 갖다가 욕부터 하고 쌍욕부터 질러대는 그 다 페미니즘으로 모여있다고 그게.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편을 갈라 그토록 싸운 거예요. 어? 일제 때는 독립운동 뭐 친일파 나누어 싸우고 말이야. 독립운동가들도 좌우로 서로 갈려 싸웠어. 해방 후에 좌익 우익 분열해서 또 싸우고 그 조절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양민을 학살하고 또 페미니스트는 남자들을 죽여버리자고 하는 말. 그 실제로 믿고 행하려 그래 지금. 페미니즘은요 학살범들이라고. 우리 늙은 세대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한국에서 그 대가족 습관을 지닌 노인들이 말이에요. 이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던 1960년대 젊은 세대의 가족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못했다고 핵가족 시대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들의 결혼 생활을 박살을 내는 게 우리 노인들이라고. 시집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시집살이라는 게. 시집살이는 농촌 경제에나 맞는 짓거리라고. 산업사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산업사회에는 핵가족이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핵가족이야. 그러면 그런 가족관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효도하고 어른 공경만 강조했지 정부도 학교도 가정도 그 누구도 대가족과 핵가족 사이에 정신문화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눈치도 못 챘고 설명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끝없이 나처럼 살지 말라 그랬다. 딸들한테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살았길래 나처럼 살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무조건 나처럼 살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비전도 없어. 딸들한테 어떻게 살아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어? 간단하게. 나처럼 살지 마! 이래버립니다, 그냥. 예? 핵가족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삶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잘 설명을 해주라 라든가. 응? 가정생활에만 파묻혀서 4, 5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건가 그런 후회가 들 거다. 그러니까 직장을 결코 놓지 말고 결혼해서 어떻게든 간에 남편을 좀 설득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좀 살아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고 무조건 나처럼 살지 말고 넌 시집살이 하지 마.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잘못한 거지만 어른 세대가 정말 잘못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산업사회를 이해하지 못했고 핵가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를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데 며느리라고 지칭합니까? 아내라고 지칭하지. 그 자본주의 국가가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가만 냅둬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말이에요. 내 아들의 부인은 며느리가 아니야. 독립된 여성이라고 가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야 깨닫고 있어. 이 노인네들이. 그러면 되는 게 있어. 이 자본주의가 그렇단 말이야, 원래가. 그러면 차라리 일본 문화가 낫죠. 일본은 며느리가 좀 독립적이잖아요. 그건 전통이 그래요. 자본주의랑 상관없이. 근데 자본주의 하에서 내 아들의 부인은 남이라고, 남. 일 시키면 안 돼요. 다 자기의 삶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 여자들을 갖다가 며느리랍시고 뭐 왜 집에 안 찾아오냐, 왜 전화 안 하냐, 막 괴롭히고 막 뭐 열쇠 따고 들어가고 이런 미친 짓을 노인네들이 했단 말이에요. 다시 그렇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있으면 설명을 또박또박 해주세요. 젊은이들한테는요, 미래란 게 항상 장밋빛이잖아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지금 가진 돈 갖고 그냥 살아가면 세상이 장밋빛일 줄 알았지? 어? 그 대가족 시대가 남겨놓은 그 시집살이 문제라든가 뭐 주로 이제 하층 계층에서 유행했던 그 남전여비, 조선에서 양반들이 무슨 남전여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대 4대주의 페미니즘이 합쳐져가고 지금이 한국에서 비극이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모성애까지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모성애가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모성애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페미니스트들이 말이야, 여권주의의 정의를 훔쳐갖고 남녀 평등이라 그러면서 그 조사를 끝없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계속 줄어들어. 예? 요게 되게 그 중요한 데이터예요. 분명히 남녀 평등은요, 그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페미니즘 때문에 여권주의까지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페미니즘은 여성들한테 하등의 도움을 안 준다 그랬지. 하고 싶으면 여권주의를 하세요. women's right를 부르짖으라고 페미니즘을 부르짖지 말고. 한국에서는 페미니즘의 그 폭력이 제일 셌기 때문에 가장 급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여성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융성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의 오랜 문화와 구조에 따른 것이지 페미니즘 때문에 여성이 행복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남성의 시대가 갔다고? 응? 그 미스매가진이 그러잖아. 남성 시대가 갔다고. 안 갔어. 뒤에 서 있을 뿐이야. 무슨 착각을 그렇게 해. 독립여성포럼의 아나리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점 의심이 드는 게 현대 페미니스트라는 것들이 실제로 여성을 우습게 만들려는 목적을 지닌 그 진심 그 여성 혐오물이 아니냐? 당연한 말입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을 혐오합니다. 남성도 혐오하고 둘 다 혐오합니다. 여성들이 말이야 카트린 토니브처럼 남성한테 당당한 존재로 쓰질 않고 말이야. 응? 이 페미니스트 생각이 이래요. 여자들은 말이야 생각이 없어. 생각 없이 성추행당하고 의지도 없이 남자한테 끌려다니고 때리면 그냥 맞았어. 이렇게 여성의 역사를 희생양의 역사로만 기술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해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직업을 지키고자 하는 가랑치도 않은 페미니즘을 순진한 여대생 세뇌를 시키는 많은 여교수들이 있어요. 내가 여성 문제로 이 교수들 2번을 소환한 적이 있어요.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누구도 내가 부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네가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페미니즘 교수나 공무원들한테 페미니즘은 오로지 밥벌이일 뿐이지 자기 의견도 의지도 아니에요. 핑계일 뿐이라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순진한 어마어마한 다수의 젊은 여성들 인생을 조져버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젊은 여대생들은 말이에요. 캠퍼스로 돌아가서 남자 대학생들한테 한 번만 더 웃어주고 젊은 직장 여성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서 남자 직원들 회식 한번 거하게 싸보세요. 한턱 내라고. 남자들이 얼마나 단순한 줄 알아요?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화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아무튼 이 페미니즘은 이 땅에서 몰아내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다시 남자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다고 사회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피에르 조셉 프루동이 150년 전에 얘기했잖아. 좋은 말 할 때 가족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 하겠다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야.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꼭 와요.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인 필요라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고. 언제나 사회생활은 존재하는 거야. 소뚜껑 운전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 모성애를 발휘하는 것이지 임금 받는 노동이 아니라 말이에요. 페미니즘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행복을 진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페미니즘 시리즈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